분명히 시어머니께서 내 돈을 훔치신 거야. 냉동실에서 사라진 비상금, 어머니의 자개장 밑에서 발견된 통장, 그리고 30년 전 제가 버린 첼로 케이스. 돈으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가족의 진실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냉기가 얼굴 위로 훅 끼쳐옵니다. 안경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더듬어 냉동실 가장 안쪽을 훑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만두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는 가볍습니다.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딱딱하게 언 만두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봉지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5만원권 10장, 정확히 50만원이었습니다. 고무줄로 2번 묶어 봉지 틈새에 끼워뒀던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얼음 알갱이뿐입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까지 들려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 흐릅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머니가 마시다 남은 믹스커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어제 본 딸아이의 그림붓은 끝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잖아. 예술은 배고픈 짓이야.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붓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그 낡은 붓을 다시 챙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했어라고 원망할까봐 그 원망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모으기 시작한 돈입니다. 내 상처를 대물림하기 싫어서 몰래 숨겨 모아둔 속죄의 돈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단지 내 바자회 천막이 보입니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검은색 청가방이 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천막 한쪽 의자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움켜쥐고 펴는 그 특유의 손짓, 돈을 셀 때만 나오는 어머니의 그 구부정한 모습,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냉동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삐 경고음이 울립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 특유의 파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화장대 위 낡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침대 시트 밑에도 손을 넣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돈 봉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 넘어가.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요동칩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바자회 천막을 향해 뛰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천막 기둥 뒤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5만원권 지폐들. 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펴서 세고 계십니다. 한 장, 두 장, 햇빛에 반사된 신권의 홀로그램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제 돈이 확실합니다. 제 발걸음이 어머니를 향해 무겁게 옮겨집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식탁 위에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 겸 전시회 참가 안내문. 합격이라는 글자보다 그 밑에 적힌 경비 숫자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멸치볶음만 뒤적거렸습니다. 엄마 나 안 가도 돼? 그냥 붙은 것만으로도 좋아.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짐짓 냉정하게 국그릇을 옮겼습니다. 그래, 안 가는 게 낫겠다. 예술은 결국 배고픈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나오신 어머니가 낡은 천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얘야, 이거 내 손녀 유학비에 보태라. 어머니의 선언에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폐지 좀 팔고 빈병 좀 모았다. 내 손녀 꿈 응원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딸아이는 어머니를 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그 젖은 돈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차마 딸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술을 시작하면 이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유학비가 아니라 나중에 딸이 미술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공무원 시험 준비 자금으로 쓰기로요.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사이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폐지값에 제 월급에서 떼어낸 비상금을 합쳤습니다. 정확히 50만 원. 고무줄로 꽁꽁 묶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만두봉지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어두우시고 딸은 냉동실 근처에도 오지 않으니까요. 이곳은 나름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딸의 현실적인 꿈을 위한 저만의 비밀 금고였지요. 그런데 오늘 그 금고가 털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곳을 찾아내신 걸까요? 바자회 천막 아래서 지폐를 세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세다 말고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쪽을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에 숨겼든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니의 그 무심한 시선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냉동실은 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전에는 더 완벽한 곳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실 서재 구석,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낡은 국어사전입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끝나는 세상에 누가 그 무거운 종이 뭉치를 들춰보겠습니까? 저는 그 사전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쪽에 수표 한 장을 끼워뒀습니다. 제가 평생 도망치고 싶었던 단어. 그 단어 사이에 숨겨둔 돈은
왠지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제 눈에 현관 앞에 쌓인 폐지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신문지, 택배 상자, 그리고 그 위에 툭 얹어진 익숙한 남색 표지. 제 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폐지로 팔려고 모아두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책을 왜 여기 내놓으셨어요? 제 비명에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걸레를 빨다 말고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야야, 요새 누가 그런 걸 본다냐. 무겁기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참으며 사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사전은 제법 묵직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뛰어들어가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가난이라는 글자가 적힌 428페이지. 다행히 수표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의 질감에 겨우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책 거꾸로 들고 가더구나. 어머니는 어느새 제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까 내가 그걸 폐지함에 넣을 때 보니까 내가 거꾸로 꽂아놨더라고. 어머니의 눈이 제 손에 들린 사전을 훑었습니다. 돋보기도 쓰지 않으셨는데 어머니의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책은 바로 세워둬야지. 그래야 안에 내용물이 안 쏟아지는 법이야.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진다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두꺼운 사전 속에 제 비밀 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전을 다시 서재에 꽂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든 폐지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차갑고 어머니가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그 냉동 만두 봉지였습니다.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음식을 어머니가 버릴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오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폐지로 버리려 하셨던 게 아니라 그 단어 사이에 숨은 제 불안을 이미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앞에 지폐를 세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보입니다. 그 손은 30년 전 기름때를 묻히시며 저를 먹이셨던 제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천막 뒤에 숨어 어머니의 옆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입니다. 한 장, 두 장. 어머니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제 불안의 무게를 가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평소 신지도 않던 등산화를 찾았습니다.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흙먼지가 쌓인 신발을 꺼내더군요. 거실 바닥에 앉아 신발끈을 푸는 남편의 손길이 급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대파를 썰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깔창을 뜯어내더니 신발을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텅, 텅. 딱딱한 고무 밑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등산화 만졌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산화는 왜요? 당신 산에 안 간 지 1년도 넘었잖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신발 속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모래알 몇 개뿐이었습니다. 거기 10만 원짜리 수표 3장 있었는데 장모님 생신 때 드리려고 모아둔 건데. 남편의 허탈한 고백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당했군요. 제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낮에 겪었던 냉동 만두봉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어사전 소동까지 전부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등산화 깔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각자의 금고가 털린 뒤에야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거지? 남편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허리가 아프다며 대충 하시는 분입니다. 신발장 구석이나 냉동실 안쪽 같은 곳엔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우리들의 비밀 금고를 털어가신 걸까요?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 아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방 가봤나?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낮에 잠깐 들여다봤던 텅 빈 보석함을 떠올렸습니다. 가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방 들고 바자회로 나가셨다니까요. 남편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경제권이 위협받고 있는 거잖아? 남편의 비장한 말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비자금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비자금 수거에 맞서기 위해 급조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새 돌아오신 어머니가 싱크대에서 상추를 씻고 계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기척도 없었습니다. 왔냐? 등산화는 왜 꺼내놨냐? 산에 가려고 그러냐? 어머니의 무심한 질문에 남편은 등산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조끼 주머니가 묵직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우리들의 돈이 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들어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향해 싱긋 웃으셨습니다. 상추가 싱싱하네. 고기라도 좀 구워야겠다. 그 평화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예리한 관찰력.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젖은 상추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기투합하자마자 첫 번째 패배를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날카롭게 방안을 채웁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안방 벽에 걸린 대형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억지로 웃음 짓던 우리의 결혼사진입니다. 이 액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입니다. 단순히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벼랑 끝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40장과 함께 제가 한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딸아이의 유학비가 아니라 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한 장례비 같은 돈입니다. 남편이 의자를 가져와 액자 밑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설마 여기까진
손 안 대셨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남편의 허리를 붙잡으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액자 모서리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들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겁다. 내려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굵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밀쳐내고 의자 위로 올라서셨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계단도 힘겨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그 거대한 액자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콰직하고 액자 뒤편의 나무판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팔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액자를 완전히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액자 뒤편에 붙어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뜯어내셨습니다. 이거 찾냐? 어머니의 손에 들린 건 제가 숨겨둔 그 봉지였습니다. 봉지 틈새로 낡은 첼로 송진가루가 묻은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돈보다 더 들키기 싫었던 제 밑바닥이 드러난 기분, 가려둔 흉터가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안에 든 낡은 손수건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거실에는 10초 넘게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 냄새를 맡고 있구나. 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내려진 결혼사진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웃고 있지만 액자 뒤에 숨겨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조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액자를 들어 원래 자리에 걸어두셨습니다. 쿵 하고 액자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자라. 내일 바자회 일찍 나가야 하니.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 벽에 걸린 액자는 다시 평온한 척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그 괴력은 우리들의 위장 평화를 부수기 위한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파트 단지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저는 미리 에어컨 점검을 예약했습니다. 사실 에어컨 상태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선 스탠드형 에어컨. 그 촘촘한 필터 뒤쪽 좁은 틈새가 제 네 번째 금고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흰색 편지 봉투를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계라면 질색을 하시는 분입니다. 필터 청소는커녕 리모컨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으니까요. 오후 2시 에어컨 기사가 방문했습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에어컨 덮개를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필터 뒤에 봉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먼지가 좀 많네요. 필터부터 빼서 세척하겠습니다. 기사의 손이 문제의 그 지점을 향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필터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필터 끝에 걸려있던 흰색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거실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봉투. 기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어머, 거기 먼지 봉투가 왜 저기 있대? 주방에서 사과를 깎던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사보다 한 발 앞서 봉투를 낚아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먼지 봉투요? 기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유, 작년에 내가 필터 사이에 껴둔 거야. 먼지 날리지 말라고. 지저분한 걸 기사님이 만지게 해서 어째. 어머니는 봉투를 구기듯 손안에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얘야, 쓰레기통 좀 비워야겠다. 이런 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봉투 안에 든 5만 원권 지폐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 앞에서 그건 제 비상금이에요라고 소리칠 순 없었으니까요. 기사가 필터를 닦는 동안 어머니는 거실을 서성거리셨습니다. 조끼 주머니에 봉투를 넣은 채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아삭하고 사과 씹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유롭게 창밖을 보셨습니다. 마치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완벽한 강탈극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기사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끼 주머니를 툭툭 치며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먼지는 미리미리 털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여름에 시원하지. 어머니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텅 빈 에어컨 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필터는 깨끗해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검은 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숨기는 장소를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 좋게 돈봉투를 발견하신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제 4번째 비자금이 털렸고 어머니의 주머니는 더 두툼해졌습니다. 창밖의 매화가 차가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낮게 깔리는 첼로의 시연 진동 소리. 제 가슴팍을 울리던 그 묵직한 떨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7살의 저는 그 소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 밤늦게 돌아오셨죠. 아버지는 거실 한복판에서 첼로를 켜는 저를 보며 늘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참 곱다. 소리가 참 좋아. 그 한마디를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첼로 케이스를 직접 들고 레슨실까지 동행하셨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첼로 가방. 가방 무게 때문에 아버지의 한쪽 어깨는 늘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진 어깨가 미안해서 더 세게 활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복도 끝에 앉아 졸고 계셨어요. 무릎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척에 놀라 일어나시며
서둘러 빵을 건네셨죠.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아버지의 손가락 끝에는 검은 기름때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 저는 처음으로 예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 첼로 줄이 되었고 아버지가 참아낸 수치심이 제 레슨비가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첼로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선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였고 기름때 묻은 손가락이 줄을 훑는 비명이었습니다. 활을 그을 때마다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마지막 콩쿠르 날이 왔습니다. 첫음을 켜는 순간 공연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푸른색 구급대원들의 옷이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제 레슨비를 보태기 위해 야간 경비 업무까지 몰래 하시던 중이었죠. 저는 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텅 빈 연주홀에 첼로가 쓰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첼로를 잡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저는 제 꿈을 장래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보다 배부른 밥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아한 선율보다 따뜻한 방 한 칸이 더 절실했죠.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 지독한 무게를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다시 그 벼랑 끝에 서려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등을 떠밀며 환하게 웃고 계시고요. 저는 바자회 천막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세고 있는 그 돈 뭉치, 그게 제 눈에는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제 어깨를 짓누르려 달려드는 거대한 첼로 가방처럼 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병원 영안실은 조용했습니다. 첼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그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제 꿈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방은 낯설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첼로 케이스가 꼭 커다란 관처럼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송진 가루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향기가 역겨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냄새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7년 동안 써온 악보들을 전부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죠.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소리 내지 마. 제발 죽어 있어. 저는 첼로 줄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팽팽하던 줄이 힘없이 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음표 대신 엑셀 파일에 칸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예술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남들만큼 먹고 남들만큼 입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저를 닮아 유난히 길고 가늘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처음 가져온 날, 저는 칭찬 대신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거 그리지 마. 공부나 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딸아이의 눈에서 20년 전 제 눈에 맺혔던 그 반짝임을 보았거든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크레파스를 부러뜨리고 스케치북을 뺏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들었죠. 내 딸만큼은 그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술이 주는 가짜 환희에 속아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남편까지 속여가면서 몰래 시어머니의 폐지로 모은 돈까지 가로채가며 딸아이가 미술을 포기할 때 내밀 그 공무원 시험 자금을요.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바자회 천막 아래서 저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는 제 사랑이 뒤틀린 사랑이라고 비웃으시는 걸까요? 어머니가 흔드는 그 지폐 한 장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틀렸어. 어머니의 입술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다시 저를 붙잡으려 합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천막 기둥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손짓합니다. 애야, 거기 서서 뭐하냐? 추운데 이리 와라. 그 무심한 다정함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30년 전 제가 첼로 위로 흘렸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바자회 천막 아래 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의 정적이 저를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마시다 남은 믹스커피 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에 보았던 텅 빈 보석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허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비밀 장소를 모두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개장 밑 좁은 틈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질감이 걸립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서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꼬깃꼬깃한 영수증 몇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통지 표지에는 이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어머니의 성함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물상, 폐지 매급, 빈병 수거,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씩 찍힌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뒤로 넘길수록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입금자명은 정기예금 이자와 배당금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길어 한참을 세어야 했습니다. 1, 10, 100, 1000. 맨 끝에 찍힌 잔고는 1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으던 노인의 통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액수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통장을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폐지를 주운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 비상금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통장 뒷장 틈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첼로를 든 고등학생의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사진 하단에 적힌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사진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버린 꿈을, 제가 찢어버린 과거를 어머니는 몰래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괴리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통장을 숨기지도 못한 채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지나 이 방으로 다가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시고도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끼 단추를 꽉 잠근 모습으로 침대에 걸터 앉으셨죠. 봤냐? 무심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딸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핸드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 붙었어. 최종 합격이래. 아이는 제 목에 매달려 방방 뛰었습니다. 매일 왔어. 나 진짜 유학할 수 있어.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다시 첼로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안 돼. 못 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나 합격했다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예술이 뭔데? 그게 뭐라고 내 인생을 걸어.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오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 한쪽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할머니도 도와주신다는데 왜 엄마만 반대해?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저는 어머니 앞에 통장을 내던졌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아요. 왜 애한테 헛바람을 넣으세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야. 아빠가 경비 서다 쓰러진 그날 내 꿈도 같이 죽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나처럼 되는 거 못 봐. 굶어 죽고 원망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절대 못 봐.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딸아이의 낮은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유학은 절대 못 보내요. 이건 공무원 학원비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30년 전 첼로를 켜던 어린 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프고도 찬란했던 저의 과거가요. 제 오열 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 먼지를 툭툭 터셨습니다. 얘야, 울음 그쳐라. 목 쉰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젖은 뺨을 투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냄새가 오늘따라 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워 당신의 방으로 이끄셨습니다. 방 안쪽 가장 깊숙한 붙박이장 문을 여셨죠. 어머니는 무거운 이불 뭉치를 걷어내셨습니다. 그 뒤에서 검은색 대형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쓰레기장으로 내던졌던 바로 그 첼로 케이스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는 붙박이장 안에서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매로 먼지를 쓱쓱 닦아내셨죠. 내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더라.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케이스를 여셨습니다. 끊어진 줄이 힘없이 늘어진 첼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콩쿠르에서 상을 탔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저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넘어져도 괜찮다. 아빠가 손잡아 줄게.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돈, 내 손녀 유학비 아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다시 그 1억 원짜리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30년 전 내가 내 딸한테 해주지 못했던 응원값이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딸 손잡아 줄 때 쓰라고 모은 돈이다. 식당에서 일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폐지도 줍고 빈병도 팔면서. 어머니는 제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정해라. 딸을 보내든 내가 다시 화를 잡든.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30년 묵은 제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첼로 케이스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향해 웃고 계셨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사진 속 아버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첼로의 나무 냄새가 향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작년보다 더 풍성해진 매화가 보입니다. 저는 더 이상 냉동실 문을 거칠게 열지 않습니다. 만두 봉지 안에는 정말로 꽁꽁 만두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비밀 자금 쟁탈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통장은 딸아이의 비행기 티켓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배고픈 짓이라며 소리를 지르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딸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곤 하죠.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파리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광장에서 딸아이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리는 세상에 푹 빠져 환하게 웃고 있을 뿐입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짧은 메시지 한 줄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답장 대신 거실 구석에 놓인 첼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새로 갈아 끼운 제 첼로입니다. 아직 활을 켜는 손은 투박하지만 더 이상 비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바자회에서 사오신 낡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조끼 주머니는 이제 가볍습니다. 더 이상 제 비상금을 숨길 필요도 어머니가 그것을 찾아낼 이유도 없으니까요. 얘야, 찌개 다 됐다. 어서 와서 먹어라. 어머니의 부름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성찬은 아니지만 온기가 가득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 위에 잘 익은 총각김치 하나를 얹어주셨죠. 먹어라. 잘 먹어야 화를 켤 기운도 생기는 법이다. 어머니의 무심한 말투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차가운 얼음알갱이들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가 남긴 넘어져도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를 허락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첼로 케이스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웃음을 마주보며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창문을 타고 넘어온 따뜻한 봄바람이 머물다 갑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 어머니의 젓가락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첼로 선율.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제 하루를 채웁니다. 비밀 자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우리 집 냉동실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얘야, 많이 따뜻한 먹어라. 밥 한 그릇을 비워냅니다. 감사합니다.